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9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1801년 나는 방금 이 집의 주인, 즉 이제부터 가까이 지내야 할 외로운 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곳처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은 영국 땅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사람을 싫어하는 이들에겐 다시 없는 곳이다. 히드클리프와 나는 이런 고독을 나누어 갔기에 좋은 친구인 것 같다. 멋진 친구. 내가 말을 타고 가까이 갔을 때 의심스럽다는 듯 눈썹 아래로 움츠러들던 그 깊은 눈. 그리고 내가 이름을 대자 고집스럽게 조끼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던 손가락을 보고 내가 얼마나 그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으리라. 히드클리프시죠?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번에 새로 새를 든 로구드라고 합니다. 제가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새 들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언짢지는 않으셨나 해서 도착하자마자 찾아뵈었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만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은 내 소유요 하고 그는 얼른 내 말을 막았다. 내 힘이 닿는 한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어쨌든 좀 들어오시오. 그 들어오시오라는 말을 이를 악물고 내뱉었으므로 나에게는 꺼져버려 라는 뜻으로 들렸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기대고 선 대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상대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나는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그가 나보다도 더 무뚝뚝해 보여 흥미로웠던 것이다. 내가 탄 말이 머리로 대문을 잡고 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비로소 조끼에 꾹 찔렀던 손을 빼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키지 않는 태도로 앞서 걸어가다가 안뜰에 들어서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지프,
로구드 씨의 말을 몰고 가. 그리고 포도주를 좀 갖다 줘.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집에는 하인이 한 사람밖에 없나 보군. 그러니 자갈길에는 풀이 자라고 생나무 울타리는 사람이 손질하는 대신 소가 뜯어먹을 수밖에 하고 생각했다. 조지프는 건강하고 근육이 단단해 보였지만 중년이 아니라 노년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을 것 같은 인상으로 굉장히 늙어 보였다. 오, 하느님. 그는 내 말을 끌고 가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심술궂게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가엾게도 이 늙은이는 위가 나빠 점심때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 주십사고 하느님께 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귀찮아서는 아닐 거라고 좋게 생각했다. 워더링 하이츠란 히드클리프 소유의 저택 이름이다. 워더링이란 말은 이 지방에서 쓰는 함축적이고 독특한 형용사로 폭풍이 불 때 위치상 이 집이 정면으로 그 바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이 집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사철 지독한 바람이 불어대는 모양이다. 집 옆에 있는 몇 그루의 전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심하게 휜 것이나 앙상한 가시나무가 태양의 자비를 갈망하듯 가지를 모두 한쪽 방향으로 뻗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성이 너머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얼마나 드센지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이 집을 지은 건축가도 그 점을 감안하여 집을 튼튼하게 지은 모양이다. 좁은 창틀은 벽에 깊숙이 박혀 있고 집의 네 귀퉁이는 울퉁불퉁한 큰 돌로 단단히 지탱되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 정면, 특히 현관문 주변에 새겨진 수많은 기괴한 조각에 감탄했다. 현관문 위에는 깨어지고 부서진 사자 몸뚱이에 독수리 머리를 가진 괴물과 벌거숭이 사내아이의 조각과 더불어 1500년이라는 연대와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에 관해 몇 마디 칭찬을 하고 무뚝뚝한 주인에게 이 저택의 내력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으나 문에 버티고 서 있는 그의 태도가 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든지 하라는 눈치인데다가 나로서도 이 집의 내부를 보기도 전에 그의 성미를 돋울 생각은 없어 그만두기로 했다.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자 현관이나 복도 등의 통로도 없이 바로 거실이 나왔다. 이 지방에서는 이런 방을 하우스라고 불렀다. 대개 부엌과 응접실을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워더링 하이츠에는 부엌이 안에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따위가 훨씬 안쪽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큼직한 벽난로에는 음식을 조리한 흔적이라곤 없었고 반짝이는 구리 냄비며 주석 국자 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방 한쪽 귀퉁이에는 떡갈나무로 만든 커다란 조리대에 은주전자며 술잔 그리고 큰 주석 접시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차곡차곡 쌓인 채 난로의 불빛과 열기를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은 도배가 되어 있지 않아 귀리빵, 쇠고기, 양고기, 돼지다리 등이 얹힌 나무 선반이 가린 부분만 제외하면 지붕 밑의 골조가 훤하게 드러나 보였다. 벽난로 위에는 몇 정의 구식 총과 승마용 권총 2자루 그리고 장식 삼아 화려하게 칠을 한 차통 3개가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끄러운 흰돌이 깔려 있고 등받이가 높고
초록색 칠을 한 투박한 의자 외에 무거워 보이는 검은 의자 한두 개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조리대 아래에는 커다란 밤색 포인터 암놈이 강아지들에게 둘러싸여 누워있고 다른 쪽 구석에서도 개들이 어슬렁거리며 다니고 있었다. 방과 그 안의 가구는 무뚝뚝한 얼굴에 반바지와 각반이 어울리는 억센 다리를 가진 소박한 북부지방 농부의 것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농부가 안락의자에 앉아서 거품이 있는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이 근처 5, 6마일 이내에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히드 클리프는 그의 저택이나 생활 양식과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얼굴은 집시처럼 검었으나 차림새와 태도는 신사다웠다. 신사래야 시골 유지 정도로 차림새는 단정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워낙 체격이 우람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결코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침울해 보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를 다소 야비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무뚝뚝한 것은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 말하자면 서로 친절하게 군다든가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랑이라든지 미움 같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고 또한 남이 자기를 사랑하건 미워하건 상관하지 않을 사람인 듯 했다. 아니, 이것은 나의 속단일지 모른다. 히드 클리프가 초면인 사람을 대할 때 손을 조끼 속에 집어넣는 데는 내 짐작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나야말로 별난 성격을 타고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나는 원만한 가정을 꾸미고 살 체질이 못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 나 자신이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경험을 했었다. 날씨가 화창한 한 달 동안 바닷가에서 즐기던 나는 참으로 매력적인 아가씨와 사귈 기회를 가졌었다. 적어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 그녀는 내 눈에 정말 여신처럼 보였다. 나는 입으로는 결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만약 내 눈을 보았더라면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사랑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드디어 그녀도 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눈으로 회답해 왔는데 이 세상에 그토록 달콤한 눈길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던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마치 달팽이처럼 움츠려들면서 그녀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더욱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결국 가엾게도 그 순진한 아가씨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한 나머지 당황해하며 함께 온 어머니를 졸라서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나는 일부러 냉정하게 군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평가인가는 나만이 알고 있다. 나는 집주인이 난로가로 다가오자 그 반대쪽 끝에 앉아서 가라앉은 침묵을 깨뜨리기 위하여 어미개라도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런데 어미개는 새끼들 곁을 떠나서 내 다리 뒤로 늑대처럼 기어들어와서는 잇몸을 드러낸 채 물어뜯고 싶다는 듯 군침을 흘리더니 내가 쓰다듬자마자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개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요. 히드 클리프도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발을 쾅 굴러 개가 더 이상 사납게 굴지 못하게 하였다. 그놈은 지금껏 귀여움을 받아본 적이 없소.
애완용이 아니니까. 그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조지프를 불렀다. 조지프는 지하실 안에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올라오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주인이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결국 나는 혼자 남아 그 사나운 암캐와 역시 사납게 생긴 털복숭이 셰퍼드 2마리와 마주보게 되었는데 그놈들은 나의 일거일동을 심술궂은 표정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놈들의 사나운 이빨에 걸려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무언의 모욕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장난스럽게 그놈들을 향해서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려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찡그린 내 얼굴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그 암캐가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 내 무릎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그놈을 냅다 떠다밀고 얼른 탁자로 앞을 가로막았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5-6마리나 되는 덩치와 나이가 각각 다른 나머지 개들도 모두 어두운 구석에서 뛰어나왔다. 나의 발꿈치와 외투자락이 목표인 모양이었다. 나는 부직갱이로 대군을 솜씨 있게 막아냈으나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그 집 식구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드클리프와 하이는 짜증이 날 만큼 천천히 지하실 계단을 올라왔다. 난로가에서는 개들이 물어뜯고 지저대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 2사람은 다른 때보다도 조금도 서두르는 기미가 없어 보였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사람 하나가 먼저 달려와 주었는데 치맛자락을 치켜 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건강한 체격의 아주머니는 뺨이 붉게 상기된 채 후라이팬을 휘두르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무기를 휘두르면서 아주머니가 몇 마디 꾸짖자 소동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녀만이 태풍 직후의 바다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거요? 하며 집주인이 나를 흘겨보았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차가운 눈길이었다. 나도 나야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소 하고 투덜거렸다. 이 집의 개들은 마귀의 깸에 빠진 돼지보다도 더 고약한 것 같소. 차라리 손님을 호랑이 떼에게 맡기시죠. 저놈들은 얌전히 있는 사람에겐 달려들지 않아요. 하며 그는 포도주병을 내 앞에 놓고 탁자를 제자리로 바로 놓았다. 집을 지키는 게 저 개들의 임무니까요. 한잔 하시겠소? 아니 실소. 물린 곳은 없소? 만약 물렸더라면 나도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을 거요. 나의 말에 히드클리프가 싱긋 웃었다. 자, 그만하고 좀 들어요. 많이 놀라신 모양이구려. 이 집엔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서 주인이나 개나 손님을 대접할 줄 몰라요. 자, 건강을 위해서. 나도 고개를 숙이고 축배를 들었다. 개들의 행패에 시무룩하니 부어서 앉아있는 것도 멋쩍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주인이 놀라고 당황한 내 꼴을 재미있어 했으므로 더 이상 그 친구를 즐겁게 해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도 아마 모처럼 새를 주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신중한 생각이 들었는지 대명사나 조동사를 생략해버리는 식의 무뚝뚝한 말씨가 좀 누그러졌으며 내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되는 문제, 즉 내가 현재 새든 곳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그가 그 집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일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의 잦은 방문을 싫어하는 눈치였으나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 비하면 나도 꽤 사교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놀라운 일이다. 2. 어제는 오후가 되면서 안개가 끼더니 추워졌다. 히스와 진창을 뚫고 워더링 하이츠로 찾아가는 대신 서재의 난로가에서 오후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오찬을 끝내고 나는 보통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오찬을 들곤 한다. 마치 이 집에 딸린 비품처럼 집과 함께 맡게 된 가정부는 5시에 정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양으로 계단을 올라가 방에 들어서던 나는 불을 꺼뜨린 가정부가 소치랑 석탄 양동이를 늘어놓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매운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다. 모자를 쓰고 집을 나와 4마일을 걸어 히드 클리프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폭설을 알리는 솜 같은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 황량한 언덕 위는 땅이 꺼멓게 얼어붙고 차가운 바람은 살을 앨 듯 하였다. 문을 동여맨 쇠사슬을 풀 수 없어서 그냥 담을 뛰어넘은 나는 양쪽에 구스베리가 드문드문 늘어서 있는 자갈길을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주먹이 얼얼하도록 3개 두드렸으나 개만 지저댈 뿐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을 하니 평생 사람 구경도 못하지. 나라면 대낮에 문을 닫아 걸지는 않겠다. 어쨌든 들어가고 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굳힌 나는 손잡이를 쥐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그러자 얼굴을 잔뜩 찡그린 조지프가 헛간의 둥근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외쳤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주인 양반은 양우리에 가셨으니 만나고 싶으면 헛간 뒤로 돌아가 보시오. 안에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나? 나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다. 아씨밖엔 없소. 아무리 두드려도 그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내가 왔다고 자네가 말씀 좀 드려줄 수 없겠나, 조지프? 천만에 난 그러고 싶지 않소. 조지프는 내밀었던 머리를 도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문고리를 흔들려고 했을 때 겉옷도 걸치지 않고 쇠스랑을 어깨에 맨 젊은이가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면장을 지나 석탄광, 펌프, 비둘기장이 있는 뒷곁을 지나 드디어 어제의 그 따뜻하고 아늑한 넓은 방에 이르렀다. 석탄과 이탄, 장작을 잔뜩 지펴서 훨훨 타오르는 난로불로 방 안은 알맞게 따뜻했고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가까이엔 어제만 해도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존재, 즉 아씨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그녀가 자리를 권할 거라는 생각에 인사를 하고 기다렸으나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은 채 꼼짝하지 않고 나를 쳐다볼 뿐 말 한마디 없었다. 사나운 날씨로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히드클리프 부인,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이 집 하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저 문이 곤욕을 치르는군요. 하인을 부르느라 저도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녀 또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쨌든 그녀가
어찌나 차갑고 무관심한 눈초리로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나는 매우 거북하고 불쾌했다. 앉으시오. 주인은 곧 들어올 겁니다. 젊은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앉았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고 그 영악한 어미개를 불렀더니 그래도 두 번째 대면이랍시고 제법 아는 체하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그놈 잘생겼군. 하고 나는 다시 말을 건넸다. 히드클리프 부인, 이 녀석의 새끼를 나눠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 것이 아닌걸요? 귀엽게 생긴 안주인은 히드클리프보다 더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럼 부인이 귀여워하는 건 이것들인가요? 나는 고양이 같은 것이 모여있는 구석진데 놓인 쿠션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상한 귀염둥이도 다 있군요. 그녀는 빈정대듯이 대꾸했다. 불쾌하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를 쌓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벽난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오후가 되면서부터 사나워진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안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죠? 하고 그녀는 일어서더니 벽난로 위에 놓인 차통을 내리려 했다. 그녀가 그때까지 앉아있던 자리는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날씬했고 처녀티가 남아있었다. 그처럼 훌륭한 몸매와 예쁘고 자그마한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이목구비는 조그맣고 살결은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다. 아맛빛에 가까운 금발머리가 둥글게 말려가는 목덜미에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눈은 표정만 다정했더라면 불가항력의 매력을 지녔을 것이다. 지나치게 다감한 나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눈이 나타내고 있는 표정에는 눈매와는 달리 멸시와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손이 차통에 닿지 않기에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녀는 마치 돈을 세던 수전노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나섰을 때처럼 질겁하고 놀라서는 나를 돌아보며 쌀쌀맞게 말했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실례했습니다. 나는 얼른 사과했다. 차를 같이 마시자고 초대받으셨나요? 그녀가 깔끔한 검은 옷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전자에 차를 넣으려는 순간 내게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차를 숟가락째 다시 제자리에 넣어버리고 새침하게 의자에 앉았다. 곧 울음을 터뜨리려는 어린아이처럼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붉은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다. 그동안 젊은이는 초라한 웃옷을 걸치고 벽난로 앞에 꼿꼿이 서서 마치 무슨 원수진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매우 궁금했다. 천한 말투나 초라한 모습에서는 히드클리프 내외에게서 볼 수 있는 품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순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손질을 안에서 헝클어져 있고 두 뺨을 덮은 구렛나룻은 곰의 털 같고 손은 막일꾼의 그것처럼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거리낌 없는 그의 태도는 매우 거만하게 느껴졌고 안주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하인답지 않았다. 그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나는 그의 이상한 거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5분쯤 후에 히드클리프가 들어와 나를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었다. 약속한 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반 시간쯤 폐를 끼쳐야겠군요. 나는 약간 수다스럽게 말했다. 반 시간이라고요? 눈이 한창 쏟아질 때 나가실 작정이요? 늪에 빠져 실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모르시는군. 이런 밤에는 늪지대 지리에 밝은 사람들도 곧잘 길을 잃어버리죠. 더군다나 지금 같아서는 눈이 그리 쉽게 멎을 것 같지도 않은데. 히드클리프가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말했다. 대개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쯤은 길잡이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겠죠. 아니, 그럴 수는 없소. 이거 참. 그렇다면 내 눈짐작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자는 끓이는 거요? 초라한 웃옷을 걸친 젊은이가 그 사나운 시선을 내게서 부인에게로 옮기며 물었다. 저분에게도 차를 드릴 건가요? 그녀가 히드클리프에게 물었다. 준비해. 히드클리프의 대답이 너무 거칠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투에는 그의 고약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히드클리프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차가 준비되자 그는 나에게 자, 가까이 다가 앉으시오. 하고 권했다. 젊은이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으나 차를 마시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만약 이 우울한 분위기가 나 때문이라면 그것을 푸는 것 역시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싸운 것처럼 앉아 있을 리도 없거니와 아무리 성미가 고약할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참 이상하죠? 하고 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라 받으면서 말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취미와 사상을 지배하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행복이 있으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족에 둘러싸여 그리고 귀여운 부인으로 하여금 지방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당신이야말로 귀여운 부인이라고요? 하고 내 말을 가로막는 히드클리프의 얼굴엔 악마 같은 비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게 어디 있소? 나의 귀여운 부인이란 것이. 히드클리프 부인, 즉 당신의 부인 말입니다. 아, 비록 육신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영혼이 수호신이 되어 워더링 하이츠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인가 보구려. 실수한 것을 깨달은 나는 그 순간을 수습해 보려고 애썼다. 두 사람을 부부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남자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사랑 때문에 나이 어린 처녀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은 노년의 위안으로나 간직할 나이였다. 여자는 17도 안 돼 보였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럼 내 옆에 앉아 대접으로 차를 퍼마시고 손도 씻지 않은 채 빵을 뜯어 삼키는 이 젊은 녀석이 그녀의 남편인지도 모르지. 녀석은 분명 히드클리프의 아들이겠지. 그렇다면 이건 분명 생매장이로구나.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저런 여자가 이런 촌뜨기에게 몸을 맡긴 거야. 불쌍한 일이다. 그녀가 나로 인해 사람을 잘못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 이런 생각은 나의 독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곁에 앉은 친구는 같은 남자가 보아도 밉살스러울 정도인데 나로 말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부인이란 내 며느리를 말하는 것이오. 하고 히드 클리프가 나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야릇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의 안면 근육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속마음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확실히 중어의 눈길이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귀여운 부인의 남편 되시는군요. 하고 나는 내 옆에 앉은 젊은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번의 실수는 전보다 더 큰 것이었다.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정한 듯 나에게 심한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으로 분을 가라앉혔다. 나는 애써 그를 무시했다. 손님의 추측은 불행히 또 빗나갔소. 하고 주인이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둘 다 손님이 말하는 귀여운 부인의 남편이 아니오. 저의 남편은 죽었소. 내가 내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하지요. 하긴 저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럼 이 젊은이는 그는 내 아들이 아니오. 히드 클리프는 마치 자기를 그런 촌스러운 녀석의 아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농담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헤어턴 언쇼요. 그 이름에 경의를 표하는 게 좋을 거요. 젊은이가 사납게 말했다. 업신여긴 적은 없는데. 하고 대답하면서 나는 속으로 그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보인 위엄을 비웃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노려보았으나 나는 상관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 그의 따귀를 후려치지 않으면 웃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어질 것 같아서였다. 나는 이 집안 사람들과는 도저히 분위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물한 분위기가 두드러져서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 이 집을 세 번째로 방문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았다. 식사가 다 끝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사교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날씨를 살폈다. 다른 때보다 날이 일찍 저물어 밖에는 온통 어둠이 깔리고 휘몰아치는 바람과 숨막힐 듯 내리는 눈발 속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다. 이래서야 길잡이 없이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군요. 이미 길은 눈에 묻혀버렸을 테고 설사 길이 보인다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거요. 하고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헤어턴, 양들을 헛간 안에 가둬두어라. 밤새 우리에 두었다가는 눈에 파묻히겠다. 그리고 널빤지로 문을 막아두어라. 하고 히드 클리프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걱정이 되어서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뒤를 보니 조지프는 개에게 줄 죽을 한 통 들고 들어오고 젊은 부인은 차통을 제자리에 놓을 때 난로 위에서 떨어진 성냥 뭉치를 심심풀이로 태우며 앉아 있었다. 조지프는 죽통을 내려놓고 유심히 방 안을 둘러본 다음 갈라진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나 원참, 다들 일하러 나갔는데 혼자 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말해도 소용없지. 어미를 닮아서
악마가 우글대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는 저 버릇을 고치지 못할 거야. 처음엔 그것이 나에게 하는 욕지거리인 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나는 그 늙은 영감을 문 밖으로 걷어차 버리려고 몇 발짝 다가갔다. 그러나 히드클리프 부인의 목소리가 내 발을 멈추게 했다. 이 못된 거짓말쟁이 영감, 악마를 들먹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악마에게 끌려가는 건데도 무섭지 않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편이 좋을 거야. 이걸 좀 봐, 조지프. 하며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하고 검은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내 마술이 얼마나 느렸나 보여주지. 난 곧 마술에 통달할 거야. 붉은 암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영감의 신경통도 하느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 오, 악마다, 악마야.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늙은이가 신음하듯 말했다. 안 돼, 틀렸어. 당신은 이미 하느님에게 버림받았어. 빨리 꺼지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전부 나비나 진흙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정한 계율을 맨 먼저 어기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곧 알게 될 거야. 어서 가봐. 내가 영감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귀여운 마녀가 그 아름다운 눈에 일부러 아기를 띠는 척하자 조지프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오, 주여. 를 연발하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너무 심심해서 장난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게다가 둘만 남았으므로 그녀의 관심을 나의 고민에 끌어들여 보려고 애썼다. 부인, 하고 나는 진지하게 그녀를 불렀다. 성가시게해서 미안합니다만 부인은 얼굴이 이렇듯 아름다우시니 마음 또한 아름다우실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지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부인이 런던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신 길로 해서 돌아가세요. 그녀는 촛불 앞에 그 길쭉한 책을 펴고 의자에 앉은 채 말했다.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늪이나 눈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부인은 약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어째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죠? 바래다 드릴 수 없어요. 나는 대문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으니까요. 저 편하자고 이런 밤에 부인에게 문 밖까지 같이 나가달라고 청할 염치는 없습니다. 제 말은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지 안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히드클리프 씨에게 제게 길잡이를 하나 붙여주라고 부탁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지요. 이 집에는 그분하고 헤어턴, 질라, 조지프, 그리고 저뿐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안내해 주길 바라세요? 농장에 하인은 없나요? 없어요. 지금 말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이 집 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경솔하게 이곳에 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히드클리프의 차디찬 목소리가 부엌문 쪽에서 들려왔다.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해도 손님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침대는 없으니 헤어턴이나 조지프와 함께 자야 할 거요. 이 방의 의자 위에서 자도 좋소? 아니, 그건 안 돼. 부자든 거지든 남은 남이요. 내가 지켜볼 수 없는 시간에는 누구라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히드 클리프를 밀어젖히고 마당으로 뛰어나가다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헤어턴과 부딪히기까지 했다. 밖이 너무 어두워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나는 그 집안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헤어턴이 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숲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주어야겠어요. 헤어턴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가려면 지옥에까지라도 따라가. 그런데 말은 누가 돌볼 거야? 하고 주인인지 무엇인지 되는 자가 소리쳤다. 사람 목숨이 더 귀하죠. 하룻밤 말시중 못 들어도 누군가가 가야 해요. 뜻밖에도 젊은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당신 명령이라면 안 가. 저 사람을 위한다면 입 닥치고 있어. 하고 헤어턴이 소리쳤다.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은 다음 유령이 되어 당신을 괴롭히라고 빌 테야. 그리고 히드클리프 씨도 다시는 새들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저 저택이 폐가가 되어버리라고 할 테야. 젊은 부인도 지지 않고 날카롭게 대꾸했다. 저것 봐. 저게 모두를 저주하는군. 하고 조지프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조지프는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초롱 아래에서 소젖을 짜고 있었는데 나는 그 초롱을 낚아챈 다음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던지고 가장 가까운 뒷문으로 달려갔다. 주인님! 주인님! 저 사람이 초롱을 훔쳐갑니다요. 영감이 고함을 치며 내 뒤를 쫓아왔다. 이봐, 내셔, 자, 개야, 쉭, 울프, 저놈을 잡아라, 저놈 잡아! 영감이 작은 문을 열자마자 2마리 털복숭이 개들이 내 목을 향해 덤벼들어 나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초롱불이 꺼졌다. 그때 히드클리프와 헤어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의 분노와 굴욕감은 극에 달했다. 다행히 개들은 나를 산채로 물어뜯기보다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꼬리를 흔드는데 더 관심이 있는 듯 했다.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것은 용서할 것 같지 않았으므로 악랄한 주인이 나를 구해주러 올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자도 잃어버린 채 분노에 떨면서 나는 그 악당들에게 1분이라도 지체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테니 서둘러 나를 보내달라고 호령했다. 그러고는 참을 수 없는 증오에 불타서 리어 왕이 무색할 정도로 복수의 절규를 두서없이 주워 섬겼다. 너무 흥분한 탓인지 나는 코피를 많이 쏟았다. 그런데도 히드클리프는 여전히 웃고만 있어서 나를 더욱 격분케 했다. 그때 나 자신보다 훨씬 냉정하고 나를 박대하는 그 집 주인보다는 조금이라도 인정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들 그 일이 어떻게 끝났을는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바로 건장한 가정부 질라였는데 그녀는 이 소동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기 위해 뛰쳐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내게 폭행을 가했다고 생각했는지 감히 주인에게 덤비지는 못하고 젊은 악당을 향해 퍼부었다. 이봐요, 헤어턴 도련님. 다음엔 어떤 짓을 할 작정이세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집 문간에서 살인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 집은 아무래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저 불쌍한 사람을 보세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내 목에 휙 끼얹고는 부엌으로 나를 끌고 갔다. 히드클리프도 따라 들어왔으나
얼굴에서 웃음기는 이미 사라지고 다시 전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히드 클리프는 나에게 브랜디를 한 잔 갖다 주라고 질라에게 이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질라가 봉변당한 나를 위로하면서 술을 갖다 주었으므로 나는 다소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질라는 그런 나를 침실로 안내했다.